네. 자, 18일 거래 내용을 보면은요.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회사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체되었으므로 보통예금은 대변이 될 것이고요.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카드로 지출을 할 때 전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회계 처리했던 것을 이렇게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날 미지급금 부채를 차변에서 감소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에는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18일 날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이 되겠고, 거래처는 삼성카드 카드사 코드 거래 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네, 150만 원. 그리고 같은 날짜니까 엔터 치고 대변에 팩스 한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1500 플러스. 네. 차대가 네. 순서 꼭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순서 관계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순서라는 건 대변을 먼저 하느냐, 차변을 먼저 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무 관계 없죠. 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삼성카드 걸어주셔야 되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서울은행 걸어주는데 여기서 걸어준다는 의미는 이 코드로 꼭 입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텍스트로만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거래였습니다. 다음 19일 거 문제 볼까요?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이건 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대변에 부채 증가. 복사기를 구입했으면 복사기는 여러분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비품. 그렇습니다. 복사기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소모품이나 소모품 아닙니다. 복사기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아서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합기, 복사기 이런 걸 매입했다 그러면 비품 처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거 다 같이 입력할까요? 10월 19일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날짜 쓰고 차변은 비품이 되겠고 비품은 거래처와 적용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300만 원 하시고 엔터 치고 4번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사는 삼성카드. 예,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되어야 돼요. 300만 원. 뭐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하이마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이마트에는 결제된 거예요. 우리가 미지급한 것은 삼성카드, 카드사의 미지급이 된 것이죠. 다음에 10월 20일 거래를 보도록 하죠.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출금전표 한 줄로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비 연습할 때 나왔었죠. 예,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건 세금과 공과 맞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협회비, 조합비 이런 거 세금과 공과금인데 취득세는 자산입니다. 자, 무슨 취득세를 내느냐면은 트럭 취득과 관련된 자산세, 취득세니까 트럭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한다. 자, 출금 좌표 입력해 볼까요? 10월 20일 출금으로 한다면 구분을 1번 해주시고 우리는 차변 개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만 입력을 하면은 대변은 현금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208번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된다. 35만원.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에 가산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0일 읽어보겠습니다.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는 거 확실하죠? 차변에 뭘 구입했냐 하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무형자산이죠. 소프트웨어. 개정 과목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자, 10월 20일 거 입력합시다. 날짜 21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차변에 3번 차변에 소프 엔터 240번 4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꼭 코드로 걸어야 돼요. 4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래입니다. 이 거래고. 다음에 22일 거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누가 발행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죠.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네,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니까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이라는 거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예금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대변의 개정 과목으로 당좌예금 선택해야 되고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지급한 것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건으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대금 3천만 원 지급한 것과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 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 차변을 먼저 해볼까요? 차변이 건물이 되겠죠. 토지인가요? 네,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대금 3천만 원 하고요.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가 모두 토지가 돼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다 토지라는 자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은 3,110만 원 되겠습니다. 토지는 거래처와 적요 채점하지 않습니다. 3,110만 원. 대변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습니다. 먼저 수표 발행한 거. 대변에 당좌예금이 하나 되겠고 당좌예금은 102번이죠.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받은 당좌수표. 그래서 거래처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3천만 원 입력한 다음에 또 대변에 현금이 나오죠. 현금은 거래처와 적요 입력할 필요 없죠. 채점 안 하니까. 그래서 대변에 110만 원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걸 하나의 전표로 한다는 것은 전표번호 1번으로 전부 다 한 건으로 했죠. 두 건으로 입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요. 토지 당좌예금 3천만 원만 이렇게 한 건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 현금 이렇게 두 건.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 건으로 나누어서 입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서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문을 다뤄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할 것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해라. 그래서 거래가 이런 경우에 두 건의 전표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현금 거래 하나,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한 거래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전표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한 건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일 거 가볼까요?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그러면 대손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려면 주로 어떤 장부를 보시냐 하면은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시산표 보시면 됩니다. 잔액시산표. 그래서 대손일이 10월 23일이니까 나약상사 파산으로 해서 회수불능으로 결정이 돼서 파산에 따른 대손 처리를 한다는 건 뭐냐?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받게 된 것이 확실하니까 장부에서 털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장부에서 털려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된 게 있으면 그것하고 상계 처리하는 것이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현재 합계 잔액시산표를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서 합계 잔액시산표 열으셔가지고 날짜가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로 이렇게 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외상매출금 거래잖아요. 나약상사의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잔액으로 확인해요. 그랬더니 50이 있습니다. 5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만 원 상계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150만 원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용의 개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은 말이죠. 결산 때 이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잔액 그 비율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발생하죠. 결산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발생을 하고 지금처럼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의 잔액에서 상계시키는 건데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대손 상각비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대손 상각비가 150만 원 발생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하고 나서 밑에 이제 판매 관리비에 지금 대손 상각비가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면 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23일 날 10월 23일 날 외상매출금을 털어냅니다.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죠. 거래처는 나약 상사. 네, 너무 나약했나봐요. 20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날짜를 엔터 친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108번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109번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코드의 항상 다음 번호입니다. 그래서 109번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입력해야지 여기다가 평소처럼 대손 해가지고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찾으려면 물론 108번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아는 분은 109번 찍겠죠. 그런데 이 코드의 개념이 없으시면 와, 이 대손 충당금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볼 것 없이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이 108이니까 무조건 109번을 직접 그냥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50만원 잔액 확인했던 거 차변에 넣어가지고 아까 잔액이 대변에 있었죠? 차변에 50만원 넣으면 어때요? 이제 대손충당금은 제로가 되겠죠? 자, 나머지 150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대손상각비를 대손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충당금이 아니니까 800번대를 찾아보세요. 내려가 보면 835번 대손상각비 있습니다. 835번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에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합잔에 가가지고 조회를 우리가 해보시게 되면은 10월 23일 외상매출금 밑에 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여기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죠. 대변으로 가버렸다. 아니, 차변으로 와버렸다 이겁니다.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같아지니까 잔액은 0이 돼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판매관리비에 대손상각비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딱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150만원 차변에 비용 발생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학계 잔액 시상될 때 네. 차이가 뜬다고 좀 봐주시나요? 응?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네, 10월 23일자 열면은 네. 어떤 네, 차변과 대변 합계의 차이가 좀 보여요. 차이가 난다고 메시지가 떠요? 오, 그러면 그 차이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전표 입력을 잘못했나 봐요. 그걸 보겠느냐? 예 눌러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월 24일 거 보십시오. 10월 24일 거 보세요.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이랬습니다. 네. 자, 단기 대여금이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되면은 조금 전에 외상 매출금이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돼 가지고 대손 처리했죠. 단기 대여금도 회수 불능이 되면 대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똑같은 절차로 10월 24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10월 24일을 입력하십시오. 24일로 조회했을 때 단기 대여금 보이시죠? 자, 12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없으면 전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이때 비용은 조금 전에 나약상사의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때 비용으로 사용했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매출채권에 대한 그 대손을 처리할 때 쓰는 것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를 쓰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단기 대여금을 비용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게 타자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좀 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우리가 영업의 비용 배울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오늘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에 대한
비용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판매 관리비를 씁니다. 매출 채권을 제외한 기타의 채권, 지금 바로 이런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같은 거, 예, 이런 대여금으로 인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이게 코드가 판매관리비 코드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쪽에 있는 코드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쪽으로 문제가 나오다가 갑자기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평소에 잘 책에서 연습을 별로 안 하니까 턱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자,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먼저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대변에다가 자산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 10월 24일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10월 24일 날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114번이고 거래처는 어디 거냐면은 네, 부실상사. 금액은 500.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로 검색해 봤더니 934번에 보이죠? 네. 비용이니까 거래처 적용 채점 안 합니다. 방향키로 가서 50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5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우리가 지금 창고 건물이 좀 남았나봐요. 그래서 빌려주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입금 전표로 해볼까요? 임대료는 대변에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 하면 차변의 현금입니다. 자, 25일 날짜 입력하시고 입금은 2번이던가요? 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니까 대변에는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죠. 임대료 904번입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25만 원이네. 25만 원. 임대료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여기서 거래처를 문제에서 동신사라고 주었기 때문에 동신사 입력하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임대료에서 동신사를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감점은 없습니다. 비용이잖아요. 네. 임대 보증금은 그러나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예, 임대 보증금은 그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만기 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 같은 거라든가 임차 보증금 이런 보증금은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는 수익이요,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그 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채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 관리를. 따라서 넣는 건 실무라면은 넣습니다. 가능한 자세히 넣어줘요. 실무에서는. 지금 이 임대료도 어디서 받은 건지 관리해 주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은행 관련 예금 계좌 여기에 대해서만 거래처 채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보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계에서 거래처를 코드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6일 날 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다. 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죠? 상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26번 요 문제입니다. 상품이 대변에 가잖아요. 상품을
기부금으로 썼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는데 이게 여러분이 상품 계정의 대변이 자 상품에는 말이죠. 상품에 대변에 오는 게 매출 원가하고 재고 기말 재고 금액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에 갈 수 있는 것 중에 대변에 이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원가가 돼 버려요. 원가가. 그런데 이거 원가가 아니에요. 뭡니까? 기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분개할 때 상품을 대변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건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적요에다가 타계정으로 간다. 이게 8번 코드를 걸어줄 겁니다. 타계정, 매출원가 아니다라고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원가 아니다. 매출원가 아니다. 판매되는 게 아니다. 이 상품이 지금 상품을 내가 대변에 기록하지만 이건 판매되는 원가가 아니다. 다른 계정으로 간다 이거예요. 8번 적용. 그걸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기부할 때 말이죠. 기부금으로 기부할 때 100만원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6일 차변의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900번대 코드일 거예요. 933 금액은 원가로 100만원. 대변은 상품 146번이죠. 그런데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적요 코드를 꼭 이걸로 걸어라. 8번 넣어줘라 이겁니다. 우리 실무수행평가 유의사항에 나오는 오직 이거는 채점하겠다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안 넣으면은요 회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대변에 상품을 넣으면서 타계정 대체라는 코드를 안 걸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원가에 산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틀리게 됩니다. 매출원가가 아닌 게 매출원가로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안 걸어도.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기부금이 들어가니까. 네. 아니겠군요. 미치겠구나. 기부금으로도 들어가고 여기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타계정으로 대체를 안 하면 매출원가에 들어가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가산되겠죠. 매출원가에도 비용으로 들어가고 영업의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타계정 대체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쭉 설명한 기억나시나요? 타계정 대체를 넣는 경우가 자 상품이 대변에 오는 경우인데 상품이 대변에 오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여러분 상품이 차변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죠. 상품을 매입하면 다 상품 차변이에요. 근데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기부금으로 상품을 썼대거나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주는 거 복리후생비로 쓰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접대비로 거래처에 선물로 상품을 주거나 그런 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부하거나 직원들에게 나눠 선물해 주거나 아니면은 거래처에 선물해 주는 거 아니면 비품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비품으로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 도소 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상품을 갖다가 공기청정기 갖다 쓰면 되죠. 그때 차변의 비품, 대변의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그때마다 뭐를 걸어줘요? 적요 8번을 건다. 이걸 걸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집니다. 네, 그거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상품이 대변에 갈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럼 차변만 계속 쌓여나가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해 주죠. 우리 결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상품 계정에 평소에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하는 걸 계속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계속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한꺼번에 기말에 우리가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인식해 주잖아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딱 얼마요 하고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추가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초하고 단기 매입액을 모두 더했더니 10,000원이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00원이다 라고 했다면 매출원가는 이게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는 10,000원 빼기 여기 있는 3,000원 해가지고 7,000원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일어나죠. 이 매출원가 7,000원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가 만들어지죠. 우리 전표추가 누르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그러면서 대변의 상품은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용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인 경우가 매출원가로 대체될 때 대변의 상품이 가요. 대변이 그때 적용은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용가 걸리고 지금 적용은 대변의 상품이 가는 적용은 지금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타계정으로 대체됩니다 라고 해서 타계정 대체라고 쓰는 거예요. 이 회사가 뒤에 이제 결산 문제 나올 거예요. 잠시 후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경우 결산 때 딱 한 번 나와요. 매출원가 대체할 때. 그런데 기중에 상품을 대변에 적으면 이 타계정 대체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 매출원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런 사실을 조금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채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가와 시가를 줄 때 시가 무시하고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하고 대변에 상품이 가는데 적용 8번을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만 완벽하게 점수를 얻게 된다. 그 점입니다. 다음에 10월 27일 거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뭐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 발생이죠. 예.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27일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왜 이자 비용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판매관리비 공부할 때 안 나왔느냐? 이자 비용은 판매관리비가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기타 거래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나 적용 채점을 안 하고 있죠. 12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인가요? 국민은행인가요? 네, 서울은행 12만원. 여기서 거래처가 막 농협이 보인다 그래서 보통예금을 농협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 이자를 농협에다 준 거죠. 이자를 농협에 이체. 농협을 입력할 거래처는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자 비용에 농협을 걸어줄 수도 있어요. 왜? 이 이자를 농협에 우리가 줬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의 거래처를 농협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시험용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비용을 거래처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28일 거 보겠습니다. 안동상사의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답니다. 네, 만기가 된 모양입니다.
안동상사에다가 500을 빌려줬어요. 근데 오늘 받았어요. 근데 원금만 받은 게 아니라 이자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에는 이자 수익과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대신에 두 개를 합쳐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래죠. 자, 10월 28일 거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28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5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합해서 525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단기 대여금 114번 어느 거래처인가 넣어줘야 됩니다. 안동상사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500만 원 자산 감소 또 대변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901번 되겠습니다. 25만원 이러한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수익 발생과 자산 감소가 섞여 있죠. 자, 이 문제도요. 거래처 보통예금의 서울은행,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의 안동상사 걸어야 되고요. 대변에 자산 감소, 이자 수익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10월 29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동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잔액 25만 3,8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유형 상사입니다. 법인이 지금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고 안동상사로부터 이자를 받는데 이번 달 이자가 30만 원이라는 거죠. 30만 원인데 안동상사에서 3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46,200원을 안동상사가 이자를 차감하고 요것만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차변에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오는데 우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이게 이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말이죠.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요 세금은 이것도 자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법인세를 미리 냈다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네, 선납세금.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선납세금도 차변에 오는 것이고 이것도 차변에 여기 있는 보통예금도 차변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5만 3,800원 또 차변에 선납세금 46,2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산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죠.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대변은 뭘까요? 요거죠. 예. 대변은 바로 요 이자 수익 발생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는 29일이 되겠고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30만 원이고 차변의 선납세금 이 46,200원이 되겠고 또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253,800원. 네, 이렇게 입력해 된다. 바로 이 선납세금이 이럴 때 나옵니다. 기중의 선납세금은요,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또는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고 그래서 8월 말까지 1년치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세금이 있어요. 미리 내는 세금. 그것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거래 유형상사 문제 우리가 다 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